솔직한 심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이십니다. 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후보자님, 특히 경제 문제에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실물 경제까지 같은 이제 소부장 산업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이런 것들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런 경륜이 올바로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잘 튀어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어서 하겠는데요. 저는 과연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문제인가, 이 현 정부의 문제인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좋습니다. 투자 촉진 3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100조 원 이야기했어요. 민간 투자 15조, 민자 25조 해서 공공투자 60조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자 투자를 말씀하실 때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이죠. 오늘 대전시에서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공익 감사 청구를 시민단체들이 했어요. 대전 하수 분뇨 처리장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전에 이게 대전시가 재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2016년에도 상수도를 처음으로 물을 사업화에는 민영화해내려다가 저지당했던 것인데 이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7,536억 원을 민자 유치해가지고 30년 동안 1년에 753억씩 2.68%, 2.98%인가요?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서 과연 이런 공공재를 이런 식으로 민자에 유치한다. 그것이 BTO A 방식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저는 아까 그 답변에 이 두려움이 생겨요. 이 공공재 지금 뭐 유행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 물론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서울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거 왜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냐 이 말이죠. 저는 이건 정말 국무총리 되시면요, 이거 진짜 경제 가닥을 다시 잡아주셔야 된다.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60조 규모의 공공투자기관도 결국 전부 SOC 투자인데요. SOC 투자 무조건 절대적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보니까 구색 맞추기로 들어간 녹색 투자라고 해봐야 전기자동차 42,000대에서 65,000대 뭐 급속 충전소 1,200건, 1,500건 늘리는 정도입니다. 생색내기죠. 확장 재정에 기반해서 투자 주도형을 끌고 가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과 다를 게 없다. 아주 저는 상당히 우려되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소득 불평등을 줄일 대책은 안 보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대책보다는 건설 경기를 부양시킨 정책들로 가득 됐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저는 왜 후보자님 경제 부분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아마 2011년에 분수경제론을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더불어경제론을 설파하셨습니다. 결국 성장과 분배라는 양축의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돼야 되고 단순히 원내대표 대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 본부장까지도 그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한 경제적인 정책의 관점 자체가 철학의 자체가 남달랐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껏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거에 상당히 심각한 저는 문제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IMF 외환위기 때 재정 상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재정은 없고 해서 민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잘못되어서 국부가 유출되거나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IMF 위기 상황의 조치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민자 유치는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때 재정 상태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IMF 외환위기 때 잘못된 유치로 인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국민 부담이 늘어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노력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화두를 가지고 특히 이제 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말씀도 들어보면 이제 복지도 포용적인 복지, 또 경제도 포용적인 성장, 혁신, 혁신을 가장 강조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국정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 가치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지만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분배도 할 수 없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특히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기업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도 말씀하시면 깜짝 놀랐어요. 마음껏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해야죠. 사후 규제 부분으로 완전히 돌려야 된다. 저는 아니요.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요. 규제 완화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소부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화평법이나 화관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소부장은 저는 실제로 고부가 가치로 갈 수 없고 생산성이 오히려 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경쟁력이 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성장률이나 일자리 개수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성장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과 분배 개선 이걸 중심으로 쭉 이렇게 놓고 오다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완전히 이렇게 180도 틀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서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 산업의 경우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산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 산업은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과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는 아예 규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로 가야지 우리는 발을 묶고 뛰고 경쟁국들은 그냥 자유롭게 뛰는 그러면은 유효한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 번 나고 하면 뒤지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전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우려를. 4차 산업이 저는 만병통치약이고 모든 것의 해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잠재 경제